그림은 해고. 이 해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불법 계약을 통해서 부당해고가 되었다면 이건 문자 그대로 부당해고죠. 그런데 노동 3권을 침해당해서 부당해고되었다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소개했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됐대.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두 사람이 할 수 있죠. 하나는 해고 근로자, 또 한 사람은 노동조합. 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그럼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했는데 이게 사장님이 값의 사용자, 사장님이 여기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따르면 다행인데 따르지 않을 때는 이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야 되죠. 재심 청구를 해야죠. 그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 기각해버렸어. 구제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의 사용자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3심제입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원고는 누구예요? 값의 사용자겠지, 여기서는. 값의 사용자가 원고죠. 행정소송에. 그럼 피고는 누구예요? 예,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이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값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싱겁게 정답 나와버리네.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입니다. 1번 정답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가 공부거리 확인합니다. 값은 행정기관을 통해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했다. 맞나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이 노동위원회는요, 행정기관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에요. 준사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이 행정심판제도인데 여기서는 행정심판제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값은 준사법기관을 통해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3번. 값의 사용자, 사장님은 단결권이 아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였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했으니까 단결권을 침해한 거죠. 단결권을 침해한 겁니다. 4번. 값의 사용자, 사장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불복 수단이 뭐예요? 행정소송이에요. 원고는 값의 사용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겠죠. 7번 문제. 옳은 걸 찾으래요. 값은 음식점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다. 값은 기소된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대. 그럼 이건 뭐예요? 보석 신청해서 허가받은 거겠네요. 석방된 상태에서 땡땡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값이 유죄라는 편견을 내렸고 법원 값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기억은 검사의 권한입니까? 후속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검사가 신청하겠죠. 결정은 법관의 권한이고요. 2번. 니은을 통해, 즉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 즉 보석이죠. 값이 구속적부심사 땡. 구속적부심사는요, 형사 피의자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기소된 이후라고 했잖아요. 기소된 이후에는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 신분이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죠. 틀렸고. 디귿번.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아요. 3번 정답이네요. 4번. 법원은 리얼. 유죄의 판결, 그러니까 배심원단의 판결에 기속, 즉 얽매여서 미음을 선고하였다. 그건 아니죠.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 유죄의 범위를 법원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죠. 됐지요? 그 다음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은 법률원 관계인 갑과 을은 병을 출산하였고 정을 입양하였다. 이후 갑은 전 재산인 14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유언장의 본문은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이거 유언장이 효력이 없네요. 유언장에 성명은 있었으나 날인은 없다. 이거 전혀 효력이 없는 유언장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받습니다. 근데 지금 갑과 을이 병을 출산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갑과 을이 병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을 입양했대요. 여기서 정을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을 했다고 했나요? 사망했다고 했네요. 근데 재산이 14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대 1.5 받으니까 을은 배우자니까 50% 더 받으니까 14억 곱하기 3.5분의 1.5 받아요. 5, 35, 5, 7, 35, 2, 3은 6억 받으니까 14억에서 6억을 털어내면 8억 남죠? 8억 남으니까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지? 4억씩. 자, 1번. 값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땡. 왜 무효죠? 자필이 아니잖아. 그리고 도장이 없잖아. 반드시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을은 6억 상속을 받는다. 맞나? 맞네. 을은 6억 상속 받아요. 병의 법정 상속액은 5억이 아니라 4억이고요. 정은 값의 재산의 상속권이 없다. 아니에요. 호적이 올라와 있잖아요. 입양됐잖아요. 그러면 상속권 있어요. 9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2016년 7월 1일 땡땡 주택을 보증금 1억에 2년간 임차 빌리는 계약을 맺었고 8월 1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에 대해 빚을 긋고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주택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기면 돼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2년간 계약기간은 살 수 있으니까요. 개긴다는 말이 표준어더라고요. 개긴다, 이게 표준어예요. 개긴다 하니까 웃으시는데 저 표준말 쓴 겁니다.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땡.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돼. 정답이죠? 더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0번. 밑줄 친 동맹 전략에 대한 옳은 설명은 동맹 전략은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안보 전략이다. 이는 공동의 적에 대하여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침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동맹 전략은 근본적으로 도덕 규범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간에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언제 적이 될지 몰라요.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자, 그러면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과 관계된 걸 찾아야 돼요. 국가는 이기적인 행위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정답. 나머지는 전부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입장입니다. 11번. 원포달러 환율에 대한 옳은 설명은 환율에 관한 문제 또 나왔네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XJ를 수입한다. XJ의 달러화 표시 가격은 10달러로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4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 표시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승했다. 이거 뭐예요? 환율 인상이죠? 환율이 올랐네. 그러면 수출업자는 웃지만 수입업자는 울 수밖에 없어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맞네? 환율이 올랐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는 평가 절하되는 거잖아요. 그럼 1번이 정답이잖아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면 나타난다.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3번.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환율 인상이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잘 팔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출업자는 웃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달러화 표시 외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환 부담은 증가하겠죠? 1,000원에 갚아야 할 거 이제 10,000원으로 갚을 걸 11,000원에 갚아야 되니까 상환 부담은 증가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외화 표시 GDP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다시. 환율이 오를 때 외화 표시 GDP는 작아집니다. 환율이 인하되면 외화 표시 GDP는 크게 표시되겠죠. 12번 문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땡땡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XJ 시장에서 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화했다. 그림의 A와 B는 각각 가격 규제 정책 실시 이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중에 하나이다. 오호. 그러니까 규제 가격은 P1일까요? 자, 지금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Q1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윗글에서 그림의 A와 B는 각각 가격 규제 정책 실시 이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잘렸잖아요.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P0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Q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여기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B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일부라고 하니까 A는 이만큼이고 B는 지금 이만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이게 얼마야? Q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거래가 여기서 고정됐으니까 가격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지금 물건이 이만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이만큼밖에 공급 안 했으니까 거래는 이 가격으로 이어지겠죠. 이 가격으로. 그럼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규제 가격은 P, 여기 1이야, 2야? P2네요. P2로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는, 자, 여기도 그림으로 이만큼의 삼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커지죠. 그죠? 이만큼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수요곡선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만큼이었었는데 이제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요만큼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요만큼 뭐가 든 거야?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돼? 요만큼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사회적 잉여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다시 12번. 규제 가격은 P1이 아니라
Q1과 연결되는 공급곡선상의 가격 P2입니다. P2. 그 다음에 2번 기억이 어디 있어? 저 위에 땡땡 단체. XJ 공급자가 아니라 시민단체겠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으로 인해, 니은이 뭐냐면 가격 규제 정책. Q1에서 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 이거 맞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생산자 잉여가 아니라 소비자 잉여. B는 생산자 잉여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잉여의 일부겠죠. 가격 규제 정책 실시 이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됐죠? 지금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이만큼이요. 색깔의 표시가 좀 옅은 부분이죠. 이 옅은 부분이 A예요. 이게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좀 짙은 부분 B입니다. 이게 짙은 부분. 이게 생산자 잉여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이만큼 옆에 있는 삼각형만큼은 도망가 버린 거죠. 날라가 버린 사회적 잉여다. 됐고요. 13번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림은 자산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유동성, 가나를 기준으로 주식과 다른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단, 가와 다는 수익성과 안전성 중에 하나겠죠. 자산 3분법 공부했었죠. 포트폴리오. 그러면 가는 뭐예요? 주식과 정기예금. 안정성. 안정성이, 주식은 낮고 정기예금 높다. 안정성이겠죠. 나는 주식은 높고 B는 낮네. 수익성. 하여튼 주식은 수익성이 높으니까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자, 일단 가가 안전성, 나가 수익성, 여기까지는 분석이 됐네요. 1번 토지는 A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는 유동성이 높나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 부동산 거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땅은 많이 있는데 현찰이 없으니까 거지예요. 팔라고 내놔도 안 팔려. 유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B에 해당할 수 있다. B가 뭐죠? 아까 B가 안전성이었나요? 수익성이었잖아요. 채권은 수익성은 적어도 안전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B는, 국채는 B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가 뭐 했는데? 수익성인데 주식에 비해서 채권은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3번 가는 아까 안전성이었네요. 필요한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이걸 유동성이라고 하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 이걸 유동성, 현금성, 환금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4번에 나가 이게 수익성이었죠. 나는 가격 하락이나 이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 이건 안전성이죠. 나가 안정성이 아니라 가가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4번도 나를 가로 바꿔야 돼. 14번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주어지고 취업자가 주어졌대요. 그럼 이거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무관한,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무관한 것은 실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 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무관한 거 뭐예요? 고용률밖에 없겠지. 고용률은 실업률을 파악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15세.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인데 얘가 고용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이거 가지고 구성하는 거잖아요. 얘는 얘와 영향을 받고, 그러죠? 얘는 또 얘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고용률과는 전혀 무관해요.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요게 해답이 틀렸더라고.
해답이 1번으로 돼 있죠. 해답이 틀렸어. 확인해 드릴게요. 그림은, 이것도 최근의 문제입니다. 아주 싱싱한 문제예요. 그림은 X제만을 생산하는 갑국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지금 가격 변화율과 생산량 변화율이 나와 있죠. 먼저 가를 보면 가격 변동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생산량 변화율.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니까 이게 플러스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면 작아지는 거고 0이면 변함이 없는 거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를 보니까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죠. 그럼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생산량 변화율은 0이죠. 그러면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니까 가격 오르고 있죠. 그런데 거기 명목 GDP는 증가하고 실질 GDP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는 거 확인해 보자고.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가격과 명목 GDP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잖아. 그런데 실질 GDP는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죠. 왜냐하면 이 실질 GDP는 기준시 가격 곱하기 당해년도 생산량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고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당해년도 생산량에 따라서 실질 GDP도 변한다고. 그런데 생산량 변화가 당해년도 생산량 변화가 0이죠. 생산량 변화율이 0이잖아. 그럼 실질 GDP도 변함이 없지.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거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 명목 GDP 이퀄 당해년도 가격, 당해년도 생산량부터. 당해년도 생산량을 당해년도 가격으로 곱한 거라고 그랬죠.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을 기준년도 가격으로 곱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목 GDP는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거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그러니까 명목 GDP만 가지고는 경제가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 이건 변하잖아. 근데 기준년도 가격, 기준시 가격이니까 이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 GDP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가 커졌다는 얘기야? 당연히 생산량이 늘었다는 얘기야. 실질 GDP가 줄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야. 실질 GDP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생산량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 가번으로 이동했잖아요. 가번은 지금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야.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생산량은 변함이 없더라도 명목 GDP는 커지는 거지. 그런데 생산량이 변화가 없는데 가격 변동률이 올라갔어.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 변동률은 변했는데 이 가격 변동률은 상관이 없다니까 실질 GDP 계산에서는. 가격 변동률은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기준시 가격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맞잖아. 근데 1번을 해답으로 오타 해놨더라고. 오타. 사실은 제가 친 건데 제가 오타 쳤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러니까 해답 잘못됐어요.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나의 경우. 자, 이제 나를 보자고. 나를 보니까 가격 변동률이 플러스죠. 가격 오른 거네. 그럼 명목 GDP 커요, 작아요? 당연히 커지겠지.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생산량 변화율도 플러스네. 생산량 변화율도 플러스네. 그럼 실질 GDP도 커지겠지. 그러니까
명목도 커지고 실질도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변동률 가지고 명목 GDP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생산량 변화율 가지고 실질 GDP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량 변화율이 플러스면 실질 GDP도 커지는 것이고 생산량 변화율이 제로면 실질 GDP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생산량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는 줄어든 거라고.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생산량 변화율이 마이너스 영역이 안 나와 있다고. 이해되죠? 아주 싱싱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의 경우. 다의 경우는 뭐예요? 가격 변화율은 0이죠? 자, 다의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 0이죠? 그러니까 명목, GDP는 변함이 없겠네. 이것만 보면. 그런데 다의 경우에 생산량 변화율 플러스죠? 그럼 여기 보세요. 명목 GDP. 생산량 변화율 이게 플러스야.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그럼 명목 GDP는 커지겠지. 실질 GDP는 어때요? 당연히 생산량 변화율이 플러스니까 실질 GDP도 커지겠지. 그래서 2번, 3번 다 맞아. 그럼 4번이 왜 틀렸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라의 경우. 라는 가격 변화율도 플러스고 생산량 변화율도 플러스입니다. 라번은 둘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명목 GDP도 커지고 실질 GDP도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모두 줄어든다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모두 늘어난다. 이렇게 바꿔야 돼. 오타 나와서 해답은 1번입니다만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문화 변동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국내 기업이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여, 이건 발명이죠. 많은 가정이 집안 청소에 사용하였다. 문화 변동 사례 중에 발명. 4번. 영상 매체를 통해 전파된 K-팝이 동남아 지역 등 다른 문화권에서 유행하였다. 영상 매체니까 간접 전파겠죠. 4번.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 각국에 나가 태권도를 가르쳐 현지에서 태권도 문화가 확산되었다. 직접 전파겠네요. 1번. 가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땡,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 3번. 나는 간접 전파를 맞잖아. 영상 매체니까 간접 전파. 2번 정답이고요. 3번. 다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내재적이 아니라 유재적 또는 접촉적, 유재적 요인이라고 얘기했고, 4번에 나는 문화 동화. 판단하기 어렵죠? K-팝이 전파되어서 유행한다는 걸 가지고 그 나라 문화는 사라지고 K-팝이 접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문화 병존.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문화 병존의 사례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번이 확실한 정답. 17번.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것.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아까 이 개념적으로 나왔었죠. 절대적 빈곤은 취재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절대적 빈곤은 사라지고 상대적 빈곤이 높아지고 있죠. 전에 제가 기억이 남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모 대학에서 여름방학 때 취업 특강으로 제가 맡은 전공 과목을 수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유행했던 것이 캡이에요, 모자. 아주 여학생은 100% 모자를 쓰고 수업을 받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울리는 학생도 있고 저는 왜 저걸 위에다 얹어놨지? 안 어울리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유행 따라가. 막 웃음 나는데 참으면서 막 수업하느라고. 근데 여학생이 많이 있는데 남학생이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다른 수업에서는 남학생이 바글바글한데 여학생이 듬성듬성 있으면 이게 꽃이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빡빡한데 듬성듬성 남학생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보기 흉하더라고요. 참 이상해. 진짜 보기 흉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 안 있어지는데 욕심이 많은가 봐, 이 학생. 남학생인데 자기 의자, 이게 벤치식으로 돼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앉게 만드는 거야. 혼자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긴 책상에 혼자 앉아서 수업하는,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서. 근데 그게 여름방학이라 이게 더워요. 선풍기만 천장에서 막 몇 대가 도는데 이제 뜨거운 바람만 나오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한테 눈이 가는 거야. 혼자 막 그냥 가운데 앉아서 학생 못 앉게 해놨잖아요. 근데 신발이 딱 눈에 띄는 거야. 하얀 고무신 신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전부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양말을 안 신었어. 그러니까 발에 땀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차니까 얘가 교대로 한 번은 오른발을 탁 신발을 벗어가지고 발가락을 팍 움직여요. 이제 공기를 끄는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보면 보이잖아요. 수업하면서 얘가 이제 눈치채고 슬그머니 신발을 신어요. 수업 한참 하다가 다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가요. 이번에는 왼쪽 발을 이제 신발 벗어가지고 발가락을 막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또 귀여워, 발가락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내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이렇게 운동화를 신어요. 근데 첫째 날은 내가 눈치를 못 챘는데 두 번, 세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하얀 고무신이 좀 특이한 고무신이야. 유심히 제가 봤어요, 수업하면서. 하얀색 고무신 양쪽 옆구리에요. 빨간색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회사에서 고무신 만든다는 뉴스는 못 들었거든요. 이 학생 뭘 표출한 겁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반항의식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반항이에요. 전부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데 나도 유명 메이커야. 고무신 신지만 나이키 신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어도 불편함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괜히 초라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나타난 게 그 남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됐겠죠. 저희가 또 엉뚱한 대로 흘렀는데, 자, 상대적 빈곤이란 남과 비교했을 때 괜히 배고 빠지는 것이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소형차를 타고 다닐 때 저와 똑같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뭐 소나타나라든가 대우에서 나온 거 뭐예요? 프린스 막 이런 중형차들이 막 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소형차를 탔는데 어느 날 바꿔버렸어요. 벤츠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벤츠 차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선생님 하나 바꿔요. 그 양반은요, 그게 포니2가 됐을 거야. 아주 옛날 차. 포니2 마크를 딱 떼어내고요. 거기다 벤츠 마크를 딱 붙여놨더라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BMW를 하나 구해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냅둬요, 그랬죠. 오늘날에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문제로 옵니다. 17번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기억은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 있어요. 절대적 빈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에 속한 인구가 감소해야 기억에 속한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애매합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을 판단하는 기준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4번 정답입니다. 18번 문제. 다음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둘 중에 하나겠죠.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거겠죠. A는 사회문화 현상에도 자연현상과 같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끝났죠. 방법론적, 이론론,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법, 설명적 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B는 당연히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접근법, 해석적 연구, 서술적 또는 기술적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A.
양적적 근법은 감정이입 땡.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로 이해를 하는 건 B입니다. B. 방법론적 이원론. 2번. B는 문화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 바로 이론론이죠. 방법론적 이론론인 실증적 연구니까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되고요. 3번. A는 B와 달리 계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중시한다. 정답이네. 양적 접근이니까 통계적 분석이 A. B는 통계적 분석 못해요. 인간의 내면을 직관과 감정이입의 방법으로 접근하니까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A, B 모두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땡.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실증적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증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해석적 연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의 내면 세계, 직관적 통찰, 감정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해석적 연구입니다. 19번. 계측 문제죠? 자, 이 계측 문제 풀려면 항상 도구가 있다고 했지. 이 계측 문제는 이게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조절하는데요. 요즘 수능은 함수 가지고 출제합니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못 내요.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 동원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되면 1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요 도구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 도구 가지고 어떤 자료를 주더라도 이 도구를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해볼까요? 그림은 각국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및 세대 간 이동 비율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단 A에서 C의 자녀의 계층은 각각 상, 중, 하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단위가 100%로 나와 있고 A, B, C가 상, 중, 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A를 잠깐 보세요.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부모 계층을 세습한 자녀죠. 그러니까 이게 상, 중, 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다음에 그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 있죠. 그게 부모에 비해 계층이 낮은 자녀죠. 그러면 부모에 비해 계층이 낮은 자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지. 부모에 비해서 계층이 낮은 하강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강 이동은 있고 상승 이동이 없죠. 거기 보면 부모에 비해 계층이 높은 자녀. 그건 뭐라고 표현해? 이거 체크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뭐라고? B급? 아, B급이라고 하나, 이거? B급. B급? 부모의 계층보다 높은 자녀. 이거잖아. B급은 이거잖아. 이쪽이잖아. 그러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A, B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지금 부모 계층을 세습한 계층이 15죠. 15. 그 다음에 부모에 비해 계층이 낮은 자녀. 부모 계층에 비해 낮은 자녀니까 상 아니면 중이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B를 보면은요. 빗금진 부분도 있고 하얀색 부분도 있고 새카만 부분도 있죠. 이건 뭐죠? 상중하. 그러니까 부모보다 상승한 사람도 있고 세습한 사람도 있고 하락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바로 뭐예요?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B가 중이라고. 자녀 계층이에요. 자녀 계층. 이게 B가 중이라고. 근데 이 중을 다 합치니까 얼마가 나와요? 칸을 한번 씌워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60이네, 60. 이게 60이야. 하나에 5씩이잖아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상승한 것밖에 없잖아. 여기 보니까 세습하고 자녀가 낮은 게, 이거네. A가 바로 뭐예요? 이게 B고 A가 바로 하겠죠? 자, 자녀 계층에 세습한 게 숫자로 써봅시다.
세습관계액이 B는 빗금친 부분이 뭐냐 부모보다 높은 계층이 15네. 부모보다 높은 계층이 이게 15야. 15. 부모보다 낮은 계층은 얼마예요? 새카만 거. 그래서 하나, 둘, 5개니까 25. 이게 25네. 그럼 이게 6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가 돼야 돼? 20이죠? 20.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칸 이제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A가 바로 하류층이잖아요. A를 보면, 계층 세습이 3칸이니까 15예요. 계층 세습이 15라고. 그 다음에 계층보다 낮은 자재가 5인데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5야. 그럼 합치면 여기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00이 나와야 되니까 20이 돼야 돼. 20인데 그럼 이게 C가 되겠네. C. C가 상이겠네요. 그러죠? C가 상. 그래서 세습한 게 2칸이니까 10. 세습한 게 10. 그럼 이걸 합쳐서 10이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도구를 빨리 숙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구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문제는 풀려요. 1번. 자녀 세대 계층은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니까 피라미드형입니까? 20, 60, 20. 다이아몬드입니다. 부모는 판단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2번.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자녀의 비율은 자녀 세대 계층 비율 중 하층에서 가장 높다. 자녀 세대 비율 중 하층에서 가장 높나요? 20분의 15, 60분의 20, 20분의 10. 이건 50%고 3분의 1이니까 33%고 20분의 15니까 75%. 이게 제일 크네. 됐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1분 안에 못 풉니다. 좀 이거보다 쉽게 나올 건데 왜 이 문제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 이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세대 간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완성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상, 중, 하. 이걸 항상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만 만들면 이 문제는 다 끝나버려요. 이게 세습,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렇게 되잖아요. 이 도구를 모르고는 문제 못 풀어요. 자, 19번에 3번. 자녀 세대 중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자녀의 비율은 50%를 넘는다. 더 해봐. 이거 50% 넘어요? 몇 프로 나와? 40. 그 다음에 4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더 많다. 상승 이동이 25. 하강 이동은 30. 하강 이동이 더 많네. 하강 이동이 30으로 하강 이동이 더 많아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아셨죠? 이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옳은 설명을 찾으래요.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인 갑은 KBS 방송사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여주인공으로 열연하고 있다. 트와이스가 뭔지 잘 몰라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부모가 모두 연기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갑은 청주 이동대 사람이네. 청주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출신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 사람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이제 문제 와서. 기억은 사회집단이다. 사회집단의 성립 요건 3가지를 갖추었느냐를 확인하세요.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2사람 이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걸그룹 트와이스는 소속감이 있죠. 매일 만나죠. 연습하죠. 지속적인 상호작용하죠. 그 다음에 2 이상이니까 사회 집단이네요. 방탄소년단은 당연히 사회 집단입니다. 1번 정답이에요. 나머지 왜 틀렸는가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2번. 니은은 KBS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아니에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우리는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이 뭐예요? 부모는
성취주의입니다. 아들, 딸은 귀속주의지만. 그 다음에 리을. 청주대학교 영어예술과는 1차가 아니라 2차적 사회화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3, 14, 15회까지 풀어보세요. 예. 13, 4, 5, 3회.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예.